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오랜만에 교양이 집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교양이 집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당대의 어떤 그런 임진왜란 당시에 전황이나 상황들이 어땠는지,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또 문학적인 그런 가치까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이 한번 어떤 사적인 면모들 혹은 공적인 면모들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떤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노량이라는 영화가 이 올겨울에 아마 가장 큰 화제작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순신 장군 하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모를 사람이 없고 또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또 구석구석 그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에 한번 집중을 해서 난중일기를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중일기라는 책은 전쟁 문학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진중에서 더군다나 쓴 책이고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일기 쓰기를 멈추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난중일기를 생각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회고록을 쓰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7년에 걸쳐서 회고록을 쓰게 되는데 그 회고록을 50년대에 출판해서 무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럴 정도인데 더군다나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할까요? 이 처칠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기억들을 떠올려서 쓴 것이지만 직접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일기를 쓰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하면 이순신 장군은 문제도 뛰어났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관이라고 생각하니까 글쓰기에는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이순신은 어려서부터 뭐라고 할까요? 유학 공부에 굉장히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애초부터 무장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장인의 영향으로 무인의 길을 걸은 그런 분이신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문무를 겸비한 그런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난중일기가 문학적인 가치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난중일기라는 그 이름이 붙은 것은 사실은 정조에 와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면 이미 수백 년이 지났던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근데 난중일기는 애초에는 지은 그 해에 따라서 그 일기가 분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처음 시작했던 시기가 1592년, 바로 임진년이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동시에 또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신 그 시기가 1598년도니까 그때는 무술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일기부터 시작해서 무술일기까지 횟수에 따라서 따로 분책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손으로 초서체로 쓰게 되죠. 급박한 상황이고 빨리 적어야 하니까 이제 굉장히 흘려 적어서 어떤 글자들은 제대로 해독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정조 때에 이르러서 그 가치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자본으로 새로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책이 새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 되었는데요. 난중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92년도에 시작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592년도 4월에 임진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로부터 한 3달 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1월 1일부터 씁니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날부터 이 일기를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은 이미 전쟁을 내다보았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사실은 1592년 1월 1일에 이 난중일기를 쓰기 시작한 전해에 원래는 정읍 현감이었었죠. 근데 바로 그 전해였던 1591년도가 되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고 이러다가 외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조정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성룡이 이제 천거를 해서 정읍의 현감이었던 이순신을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승진시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제 전라 좌수사의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임을 한 몇 달 후인 바로 1592년 전쟁이 터지던 해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는 1598년도 11월 17일 일기입니다. 장군께서 돌아가신 게 11월 19일이거든요. 노량해전에서. 그러니까 전사하기 바로 이틀 전까지도 일기를 썼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7년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빠져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아주 전투가 치열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감옥에 가 있는 시기도 있었고요. 한 달 정도.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중간중간 일기를 못 쓰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날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급박할 경우에는 날씨만 적혀 있기도 한데 어찌됐건 그런 특유의 어떤 성실감으로서 7년간에 걸친 그 일기들을 작성해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일기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은 아닙니다. 비망록에 해당하는 그런 글로서 작성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이제 공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지금 국보 제76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전개되었고 끝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어떤 그 사회상 혹은 생활상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드셨던 음식과 꾸었던 꿈과 백성들의 어떤 생활 양태까지 담겨 있는 그런 문학이 되었습니다. 난종일기의 첫날 일기는 과연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순신 장군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492년 1월 1일 일기의 시작은 1월 1일 쓰고 이제 말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첫 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벽에 아우와 조카와 맏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이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이날이 이제 정월 초하루니까요. 어머니 곁을 떠나서 두 해나 따로 설을 세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회한이 든다라는 그런 마음을 기술한 것이 사실상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난중일기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명나라 도독이었던 진린이 그러니까 이제 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도망을 가고 싶어서 퇴로를 열어달라라고 해서 진린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 장수가 이제 적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뇌물을 받고 퇴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측이 거래를 하는데 그것을 알아챈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양자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가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11월 17일 그러니까 전사하기 이틀 전에 마지막 일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하들이 이제 외선 한 척을 발견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를 버리고 왜군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외선 자체를 이제 포획할 수 있고 또 불량미 같은 것도 이제 포획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을 명나라 군사들이 알고 도로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 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게 되는 거죠. 일기의 대체적인 구성을 보면 이순신 장군의 성격이 그대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항상 날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항상 날씨가 나옵니다. 사실 어렸을 때도 이제 일기 같은 거 쓰다 보면 가장 쓰기 싫었던 것이 이제 날씨 같은 건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기 바로 직전에 일기를 몰아서 쓰다 보니까 특정한 날짜에 날씨를 모르는 거죠. 요즘 같으면 웹이 워낙 발달해서 찾아보면 되겠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날씨만 따로 받아가지고 적어서 한꺼번에 한 달치 일기를 썼던 그런 못된 습성이 있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것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날씨에 대한 묘사를 하고요. 대부분의 서술들이 굉장히 담백하게 스스로의 일들을 절제 있게 그런 문장으로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치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벌였는지 전투들을에 대한 어떤 양상들을 기록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적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날 본인의 몸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근심을 적기도 하고 혹은 당시에 돌아가던 그 전쟁의 판세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들도 난중일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은 임금님께 올리는 문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장계를 올리게 되는데 그 장계의 내용을 적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적은 직접 지어낸 시귀를 넣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누가 정확하게 수신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편지 글들을 그대로 시키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난중일기에 담겨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이고 직업윤리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 강직함과 청렴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사실은 허다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난중일기에서 명확하게 그런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법에서는 굉장히 엄했던 그런 장군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하 장수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할 경우 대표적으로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겁을 먹고 장수 한 명이 집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런 장수를 끌어내다가 목을 베어서 사람들 앞에 효시를 하게 되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엄한 측면들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병사들이 이 주민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을 이순신 장군이 못 견뎠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그런 서술까지 있게 되냐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돌을 다루는 이제 석수가 이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난중일기 표현에 따르면 온 이웃의 개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석수를 불러다가 곤장을 치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혹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동 과정에서 이제 종들이 같이 따라다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을에 묵었는데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 종들이 함부로 밥을 얻어먹었다라는 이유로 종들을 크게 견책을 하고 또 매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은 것만큼 쌀을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군율에 있어서나 혹은 그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도 자기 어떤 도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면에 굉장히 낭만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배들을 이제 수리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어떤 것들을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순시를 나갔다가 물고기 떼가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무려 2,000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후에 그 배 위에서 병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더군다나 그때는 봄이었다고 하는데요, 멀리 보이는 봄꽃들을 즐기면서 낭만적인 주연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까지도 있었던 부분들이 책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야, 나 인터넷 고장났다. 잘 이해하지 아니, 못했어요. 인터넷 안 된다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끊긴다고. 잘 이해. 에이, 바보야. 지금까지 만난 챗봇은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봇. 이제 비월드의 챗봇 챗비가 해결해드릴게요. 인터넷과 셋톱박스에 문제가 생겼나요? 원격으로 세밀하게 진단해 해결해드릴게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하거나 서비스 매니저 방문 신청도 도와드려요. AI 챗봇 챗비를 지금 비월드에서 만나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정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 이제 산에 피었던 들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문학적인 묘사들도 있고요. 저한테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적인 면모로 느껴졌던 것은 이런 대목까지 있단 말이야 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장군은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이제 임진왜란을 맞게 되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몸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대목들이 조금씩 일기에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광난이 나서 몸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일기 표현에 따르면 설사를 한번 하고 나서 속이 시원해졌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꿈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홀로 지내고 있는데 꿈속에서 굉장히 어여쁜 여인이 홀로 앉아서 자기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소매를 뿌리치고 단호히 가지 않았다라고 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꿈속에서조차도 그야말로 굉장히 강직한 그런 면모를 드러내는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탄복하게 된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산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몇 년간의 이순신 장군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국의 영웅으로서 우리가 지금 성웅이라는 말로까지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하죠. 서울로 압송이 되어서 한 달 정도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정도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오게 되면 그 마음의 어떤 그 감회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비통하면서도 황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 그렇게 풀려난 게 바로 이제 정유년이었고요. 정유재란이 있었던 4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일기를 썼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나오자마자 일기를 썼는데 첫 줄에 그 감옥 경험을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감옥의 문을 나섰다 라는 것이 옥살이에 대한 그 수레를 담은 그런 대목의 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본인에게 있었던 고통이라든지 혹은 억울함이라든지 혹은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일기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서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남에게 드러날 때 있어서는 결코 티를 내거나 거기서 해서 호소하지 않았던 정말 태산 같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 초기에 이미 전쟁이 시작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의 총탄에 맞는 일이 생기게 되죠. 부상을 입은 경험은 7년 내내 이순신 장군을 괴롭히게 됩니다. 부상을 입었던 날의 일기를 보게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어깨가 총을 맞아서 이 총탄이 등 쪽을 관통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고 나서도 그 뒤에 붙이는 표현은 그런데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가 전부입니다. 총을 맞아서 이 어깨를 관통하는 그런 엄청난 부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고요. 다만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고름이 난다든지 혹은 총상을 입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나가야 되니까 갑옷을 계속 입어야겠죠. 그럴 때마다 어깨가 너무 아프겠죠. 거기에 대한 묘사가 나중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렇다한 약이 제대로 보급받기가 어려운 시기도 하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닷물로 이 부위들을 계속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별로 효험이 없었겠죠. 어찌됐건 이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실적인 기술과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담담한 그 표현이 전부인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수훈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같은 막 이제 전공을 더군다나 자기 일기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거나 뿌듯하게 여기거나 후세에 남기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난중일기에서 나온 그 전투 장면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묘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가장 큰 그런 대첩 중에 하나였던 명량대첩이 사실은 난중일기에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량대첩을 이룬 그 날 저녁에도 일기를 썼다는 얘기인데요. 그 일기 내용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부하장수인 안위가 겁을 먹고 이게 배를 빼려고 할 때 어떻게 꾸짖어서 돌려세워서 전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했는지 어떤 전술을 썼는지 바로 직전까지 부하들은 얼마나 얼굴에 두려움의 그런 빛을 띠고 있었는지에 관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명량대첩을 통해서 엄청난 전과를 우리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전투였을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평가는 딱 한 줄이 나옵니다. 매우 천행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이 좋았다, 다행스러웠다가 전부인 건데요. 그럴 정도로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의 어떤 공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고통에 대해서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태산처럼 묵묵하게 본인의 일을 나라를 위해서 수행했던 그런 성웅이었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태산 같은 분이신데 한 명은 정말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균인데요. 이 책에 가장 많이 묘사되는 사람은 사실은 원균입니다. 원균과는 업무상의 어떤 일 때문에 경상우수사이고 이제 이순신 장군은 전라자수사였으니까 자주 만나기도 하고 술자리도 자주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남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는데 원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용사가 있다면 음험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음험한 사람이고 거짓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같은 표현들까지 쓰게 되는데요. 저는 읽다 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원균이라는 사람을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분노로서 대하고 또 심지어는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독 원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원균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모함을 했는지 얼마나 남을 시기해서 공을 가로채려고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들과 함께 적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게 되시는 거죠. 어찌됐건 그 원균에 대한 서리빨 같은 비판들이 있고요. 그것을 그냥 일기에만 담아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묵과의 급제하고 이런 것으로 보면 선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이로도 원균이 연장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투 과정에서 이제 아군 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바로 그 옆에 원균 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돕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찾아가서 원균에게 굉장히 화를 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 일기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면 꾸짖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정도로 이 원균과의 일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발복을 잡았는지가 그려져 있죠. 사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원균은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낮에도 낮술에 취해서 굉장히 패악질을 부리고 혹은 거짓된 사특한 말들을 일삼았다라는 표현까지 일기에 나오게 되는데 심지어는 어떤 그 부하의 아내의 눈독을 들여서 부하를 일부러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그 틈을 타서 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격렬한 저항 끝에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까지 이 난중일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죠. 중간에 이런 대목까지 나옵니다. 남의 현령이 이 전투에 급박한 와중에도 배에 굉장히 어린 여자를 함께 태웠다는 것이죠. 어린 여자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태우고 부끄러우니까 남들로부터 어린 여자를 태웠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소로웠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대목이 그의 대장이 그가 모시고 있는 상사가 바로 원균이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원균이 그런 사람이니까 부하도 그런 사람이다라고까지 책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원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전쟁에서 얼마나 혹독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이 일기에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순신 장군 같은 효자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전쟁으로 떠나 있는 상황이니까 어머니 생신이 되면 어머니 생신에 내가 밥 한 끼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기 멀리 떠나 있어서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스럽다고 쓴다던가 중간중간에 이제 전투라든지 그런 전황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느슨한 상황이 되면 실제로 찾아가서 어머니를 뵙는 장면들도 일기에 여러 번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하필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부고를 들었던 순간이 옥살이를 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정가를 종이 와서 알려주게 되죠. 근데 그날의 일기를 보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뛰쳐나가게 됩니다. 달려나가면서 스스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커다란 소리를 내고 통곡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평상시라면 자기의 감정 같은 걸 제대로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무거운 진중한 사람인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만큼은 인간적인 그런 슬픔을 그
비통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한 번 더 있는데 바로 막내 아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막내 아들인 전투 과정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역시 듣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들아 아들아라고 외치게 되면서 너를 따라 내가 죽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죠. 그리고 나의 죄가 혹시 너의 몸까지 미쳐서 이런 참극이 빚어진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대목까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어머니를 잃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잃었던 경험은 꿈속에서까지 계속 나오게 되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일기가 열흘 가까이 계속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그런 죄책감으로 일기가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어떤 인간적인 비통한 면모들 같은 것이 일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한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꾸었던 꿈 이야기도 굉장히 난중일기에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도 했었을 테니까 꿈을 꾸고 나면 이 꿈이 무슨 조짐인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꿈인가라는 것을 장군이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묘사들이 많은데요. 정말 흥미롭게도 예지몽에 해당하는 꿈도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명량대첩을 이루기 바로 전날 밤에 꾼 꿈인데 그날 신선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꿈에 장군 앞에 나타나서 이러저러하게 전투를 하면 이길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전투를 하면 질 것이다라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그 명량대첩에서 크게 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난중일기에 여러 번 나와서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전날 밤도 그렇습니다. 전날 밤 혼자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냇가에 빠지게 되는데 냇가에 빠지고 보니 옆에 막내 아들이 있어서 둘이 서로 부둥켜 안았다라는 어떤 그런 꿈에 관해서 묘사를 하게 되죠. 그랬는데 다음날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 후기에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전날에도 역시 임금으로부터 뭔가 교시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조짐 있는 꿈을 꾸었다는 거죠. 워낙 그런 신령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모든 것을 가족을 생각을 하고 전쟁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그것이 꿈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 일기 속에 묘사되는 그 꿈들은 판타지스러운 그런 꿈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꿈 같은 것을 많이 꾸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폴 맥카트니가 사실은 예스터데이라는 명곡을 꿈속에서 작곡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을 할 텐데 폴 맥카트니는 그 당시에 이제 작곡에 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노래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꿈을 꾸다 보면 꿈속에서 작곡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꿈이 얼마나 신령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라기보다는 폴 맥카트니가 당시에 얼마나 음악만 생각했는가를 반영하는 그런 꿈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도 당시에 전쟁만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현실과도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굉장히 신비스럽고 놀랍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콘설트 이번 필모톡의 주인공 정우성 배우. 이 난중일기를 떠올리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를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좀 약간 의외의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장군이 혼자 밤에 앉아있는 장면 같은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런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밤에 동헌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다던가 아니면 달빛이 가득 배를 비치고 있는데 배잔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다던가 이런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순신 장군은 온갖 근심이 몰려온다라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잠을 못 들고 있다거나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다거나 혹은 떠난 가족에 대한 어떤 슬픔과 그리움이 몰려온다거나 라는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 번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을 지휘해서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전국이 다 그 왜군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전라도 쪽을 지키면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결과적으로는 혁혁한 전공을 통해서 그야말로 나라를 구한 성웅인데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게 혼자서 그렇게 툇마루에 혹은 뱃잔에 앉아서 근심하면서 잠을 못 이루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쟁에서 보였던 호랑이와도 같은 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외롭고 쓸쓸하면서도 이 모든 책임을 두껍게 짊어지고 있는 어떤 한 사내의 고독한 모습이 가장 먼저 저한테는 떠오르게 됩니다. 어찌됐건 난중일기의 이런 인간적인 측면부터 전쟁사에 관한 어떤 그런 묘사들까지 나낱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의외로 쉽게 잘 읽힙니다. 저는 사실은 난중일기를 거의 30-40년 만에 다시 읽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숙제 삼아서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난중일기가 이렇게 재밌는 책이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해서 난중일기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느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바로 이 책, 그러니까 노승석 씨가 해독해낸 그런 난중일기 책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읽었고요. 이 책에 담겨있는 일부 해설들도 참고했습니다. 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극장으로 끌어당기는 영화라면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들을 끌어들였던 그리고 이 3부작의 초석이 되었던 명량이라는 작품,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한산이라는 작품까지 3부작의 이전에 나왔던 두 편의 작품들이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